아가, 나 안 미쳤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있던 어머니가 제 손바닥에 찔러 넣은 건 작게 접힌 낡은 종이약이었습니다.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치자 삐뚤한 글씨 위로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멀쩡한 정신으로 구조 신호를 보낸 거였습니다. 세상이 효자로 칭송하던 아들은 친어머니를 폐쇄병동에 가두고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삼엄한 병원과 화려한 권력의 무대 뒤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30년 전 파양된 양딸 정숙, 청소부가 되어 돌아와 종이약 한 마리로 합법의 가면을 찢어버릴 겁니다. 두 여자의 처절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1분,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효자라는 가면이 찢어지는 순간을 직접 확인하시죠.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선생님의 소중한 공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독한 락스 냄새가 제 몸 냄새가 된 지 오래였죠. 58, 병원 청소부 정숙. 그런데 그날 제가 절대 출입 금지 구역인 7층 VIP 폐쇄병동으로 덜컥 불려갔습니다. 입 무겁고 손 빠른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직원들은 그곳을 조용히 사라지는 층이라고 불렀거든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들어간 좁은 휴게실. 그곳의 낡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아주 익숙한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의 어머니는 제게 하늘이자 우주이십니다. 제 모든 영광을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께 바칩니다. 맞춤 정장을 빼입고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인터뷰를 하는 남자.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하늘이 내린 효자 정치인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걸레로 벅벅 문질러 닦으며 쓰디쓴 침을 삼켰어요. 그 남자, 제가 차디찬 길거리로 버려진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태준. 과거 천하를 호령하던 대기업의 철의 여인, 강 회장님의 하나뿐인 친아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강 회장님이 젊은 시절 자식이 생기지 않아 거두었던 입양딸이었습니다. 기적처럼 친아들 태준이가 태어나면서 저는 그 거대하고 화려한 집에서 처참하게 버려졌습니다. 파양이라는 차가운 서류 한 장과 함께 완벽하게 내몰린 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 한구석에는 강 회장님을 향한 지독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고아원에 있던 저를 처음 데려오던 날, 제 언손을 녹여주던 그 크고 따뜻했던 품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미련한 기억 하나를 부여잡고 팍팍한 삶을 견디던 중 폐쇄병동 청소조로 차출된 겁니다. 무거운 청소 카트를 끌고 7층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제 숨은 턱하고 막혀버렸습니다. 육중한 철문과 겹겹이 처진 번호키, 창문 하나 없이 창백한 형광등 불빛만 감도는 병동의 공기는 죽은 사람의 살갗처럼 부자연스럽고 차가웠습니다. 원무과 시설팀에서 임시로 받아온 출입 카드를 단말기에 대자 삐빅하는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무거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내기 조심스러운 그 스산한 복도를 따라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장 안쪽 독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 앞에서는 유독 썩은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습기가 뒤섞여 코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기괴한 옹알이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사람의 소리라기보다 고장난 물건에서 새는 소리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연 순간 저는 헛구역질을 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서늘한 시멘트 바닥. 그 구석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늙은 환자 한 명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환자복 사이로 앙상한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얇은 두 손목에는 누군가 억지로 묶었던 시퍼런 멍자국이 끔찍하게 새겨져 있었죠. 인기척을 느낀 환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점 없이 텅 빈 눈동자,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침을 흘리며 허공을 향해 실실 웃는 그 기괴한 얼굴. 그 얼굴을 똑똑히 확인한 순간 쥐고 있던 빗자루가 바닥으로 요란하게 툭 떨어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말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제 두 눈에서 뜨거운 피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퍼런 멍이 든 손목으로 바닥을 긁고 있는 저 비참하고 초라한 노인. 그는 다름 아닌 과거 세상을 쥐고 흔들던 총수이자 저를 품어주었던 어머니, 강 회장님이었습니다. TV 속에서 그 완벽한 미소를 짓던 아들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천하의 강 회장님이 이 끔찍한 생지옥에 묶여 있는 것일까요? 그 순간 뼛속까지 시리게 깨달았습니다. 여긴 병동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감옥이었어요. 터져나오는 오열을 막으려 두 손으로 입을 강하게 틀어막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앙상한 어깨를 끌어안고 목이 찢어질 만큼 울고 싶었지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황급히 청소 카트 뒤로 몸을 구겨 넣어야만 했죠. 또각. 독방 문이 열렸고 완벽한 슈트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주치의가 고개를 조아린 채 서 있었죠. 사람을 물건처럼 묶어둔 끔찍한 꼴을 보고도 태준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코끝을 찡그리며 더러운 쓰레기를 보듯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내일부턴 진정제 용량 더 올려. 태준의 차가운 지시에 주치의가 당황하며 입을 뗐습니다. 그렇게 단기간에 증량하면 부작용이 생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가 머뭇거리자 태준은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보호자 동의서에 내 이름으로 서명할 테니 당장 처방 변경해. 뒷말 안 나오게 서류 작업 완벽하게 해두고. 법적 보호자라는 그 알량한 권한이 친어머니의 숨통을 조이는 합법적인 살인 면허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눌러 처방 승인 오더를 내리자 곧바로 간호사가 독한 주사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뾰족하고 차가운 바늘이 어머니의 말라비틀어진 팔뚝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었죠. 제 억장을 미치게 무너뜨린 건 그 끔찍한 바늘이 꽂히는 순간에도 어머니가 침을 흘리며 바보처럼 실실 웃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아프다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허공을 향해 해벌쭉 웃어 보이는 그 소름 돋는 연기. 살기 위해 저 악마 같은 아들의 의심을 완벽하게 피하기 위해 스스로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카트 뒤에 웅크린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출판 기념회 끝나면 외곽 요양원으로 조용히 옮겨. 거긴 보는 눈도 없으니 조용히 끝내기 좋겠지. 태주는 그 서늘한 지시를 끝으로 미련 없이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병동에는 다시 죽음 같은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죠.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밀대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어머니의 손끝은
시멘트 바닥을 얼마나 긁어댔는지 짓무르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어머니, 제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모기만한 목소리로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초점 없이 흐리멍덩하던 어머니의 탁한 눈동자가 일순간 기적처럼 번쩍하고 빛을 뿜었습니다. 미치광이 노인의 텅 빈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호랑이처럼 매섭고 온전한 안광이 저를 똑바로 꿰뚫어 보았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청소 카트의 좁은 틈새로 무언가를 순식간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바닥에 엎드려 허공을 향해 그 기괴한 웃음을 흘리기 시작했죠. 누군가 감시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만들어낸 완벽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서둘러 카트를 끌어 병동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카트 틈새를 뒤졌습니다. 제 손에 잡힌 건 아주 작고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약 하나였어요. 몰래 숨겨뒀던 처방 봉투를 찢어 억지로 접어낸 듯 형편없이 구겨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숨을 먹게 만든 건 그 종이약의 색깔이었습니다. 종이약 군데군데에는 검붉은 얼룩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거든요. 볼펜 한 자루 없는 그 서늘한 독방에서 손끝을 물어 피가 배어나오도록 찍어 만든 처절한 생존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하얗게 질린 손으로 그 종이약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축축하게 번진 붉은 얼룩 사이로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들이 제 시야로 훅 밀려 들어왔죠.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끔찍한 진실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만 병기를 부여잡고 숨이 걸려 넘어지듯 헐떡이고 말았습니다. 종이약 안쪽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건 독한 약물 이름과 길게 이어진 비자금, 계좌의 숫자 조합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눈에도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어머니는 스스로 정신을 놓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독한 약물에 억지로 뇌를 갉아먹히면서도 어떻게든 이성을 붙잡으려 매일 밤 당신의 손끝을 물어뜯으며 버티고 계셨던 겁니다. 병기를 부여잡고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핏빛 종이약을 가슴 깊이 품고 다급히 병원 원무과와 관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사람 하나만 살려달라고 멀쩡한 사람을 독한 약으로 바보를 만들고 있다고 비명처럼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환자는 친아들 동의하에 합법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니 확실한 물증 없이는 경찰도 병원도 개입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피 한 방울만 뽑아 검사해달라고 매달렸지만 주치의 오더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며 선을 그었죠. 보호자 권한은 이미 태준에게 완벽하게 묶여 있었고 그것을 법적으로 다투기엔 어머니를 구할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원무과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윗선에 저를 난동꾼으로 몰아가는 거짓 보고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숙 씨, 당장 해고당하고 길바닥에 나앉고 싶어? 용역 반장의 불호령에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여야만 했습니다. 당장 제 밥줄이 끊겨 병원에서 쫓겨나면 어머니를 구할 유일한 끈마저 영영 사라져버리니까요. 그날 밤 무거운 발걸음으로 퇴근하는 길, 등 뒤에서 자꾸만 싸늘한 시선이 꽂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골목길을 돌 때마다 진흙으로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린 검은색 차 한 대가 제 뒤를 천천히 따라붙고 있었죠. 돌아보면 스르륵 거리를 벌리고 걸음을 재촉하면 다시 다가오는 묵직한 그림자에 숨통을 조이는 극한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완벽하게 고립된 무인도에 덩그러니 버려진 듯한 뼈저린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차가운 단칸방 바닥에 주저앉아 구겨진 종이약을 어루만지며 밤새 숨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붉게 충혈된 눈을 감을 때마다 시멘트 바닥을 긁어대던 어머니의 짓무른 손끝이 자꾸만 어른거렸습니다. 저를 처음 안아주셨던 날의 그 따뜻했던 온기가 제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죠. 이대로 어머니를 억울하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법이 저들을 완벽하게 보호한다면 제가 그들이 숨겨둔 합법의 껍데기를 처참하게 찢어버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과 세상을 움직이려면 조작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 즉 태준의 지시가 담긴 진짜 투약 기록 원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철통 같은 폐쇄병동에서 그 진짜 기록에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죠. 규정이 입보다 빠르고 눈이 CCTV처럼 매서운 여자. 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을 꽉 쥐고 병동에서 가장 껄끄러운 인물인 VIP 전담 김 간호사에게 접근하기로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넘은 스산한 지하 주차장. 매연 냄새와 섞인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저는 얇은 청소복 차림으로 꼿꼿이 서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규정이 입보다 빠르고 CCTV처럼 매서운 눈썰미를 가진 VIP 병동 전담 김 간호사였죠. 어두운 주차장 저편에서 그녀의 뾰족한 구두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어머니 진짜 진료 기록 한 번만 뽑아주세요. 사람 하나만 살려주십시오. 이 말을 바닥에 한 번, 두 번 쾅쾅 박았습니다. 피가 맺히고 번졌지만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죠. 하지만 김 간호사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청소용역 아주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도 병원에 목줄 잡혀 사는 월급쟁이입니다. 당장 비키세요. 그녀는 저를 매몰차게 뿌리치고는 도망치듯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진 것 없는 자의 처절한 몸부림도 밥줄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는 한낱 바스라지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죠. 그런데 며칠 뒤 굳게 닫혀있던 그 견고한 철옹성의 뜻밖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고 VIP 병동 구석을 닦고 있던 제 귀에 날카롭고 서늘한 태준의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법무팀에서 작성한 비밀유지 서약서야. 당장 도장 찍고 조용히 살아. 원장실에서 김 간호사를 구석으로 몰아붙인 태준이 자문료 명목으로 위장한 두툼한 봉투를 책상 위로 밀어 넣으며 서늘하게 으름장을 놓고 있었죠. 잔머리 굴리다 징계 들어가면 의료 면허도 날아갈 수 있어. 이 바닥에 다신 발도 못 붙이게 쫓겨나면 댁 딸내미 밥은 누가 먹여? 사람의 밥줄을 장기판에 말처럼 쥐고 흔들면서도 그에게 일말의 죄책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태준이 조소와 함께 병실을 빠져나가고 김 간호사는 몸이 부서질 듯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툭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해맑게 웃고 있는 대여섯 살배기 예쁜 여자아이의 사진이 떠올랐죠. 태준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CCTV 사각지대인 침대 뒤편에서 그녀가 숨죽여 흐느끼던 그때였습니다. 바닥을 기어다니며 미친 척 연기하던 어머니가 소리 없이 다가가 바들바들 떠는 김 간호사의 차가운 손을 아주 꽉 움켜쥐었죠. 선생에게도 저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딸이 있지 않소? 김 간호사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침을 흘리던 미치광이가 아니라 피 끓는 모정을 가진 온전하고도 단단한 어미의 눈빛이었습니다.
내 억울한 죽음을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오. 저 불쌍한 우리 아이 혼자 피눈물 흘리게 두지 말아주오. 그 애달픈 목소리가 차가운 병실 공기를 먹먹하게 갈랐습니다. 핏줄도 아닌 파양된 양딸의 미련한 헌신, 그리고 자신을 짓밟는 권력의 교활함. 그 극명한 대비 속에서 얼음장 같던 김 간호사의 양심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이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니의 거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인적이 드문 병동 비상계단. 김 간호사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손으로 제 거친 손바닥 위에 아주 작고 단단한 물건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바로 검은색 USB였습니다. 태준이 지시한 불법 처방 기록과 진짜 투약 일지, 원본이 전부 들어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그 작은 반격의 칼날을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제가 죽어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제가 허리 굽혀 깊이 인사하고 비장하게 돌아서려던 찰나 김 간호사가 다급하게 제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아주머니, 떨지 말고 똑바로 들으세요. 이 사본 어젯밤 아는 기자와 형사에게 제가 미리 넘겼어요. 출판 기념회 그날 현장으로 곧바로 들어올 겁니다. 그녀의 입술을 빠져나온 서늘한 한마디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태주는 그 화려한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 절대 도망칠 수 없게 된 겁니다. 운명의 출판 기념회가 단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어코 태준 측이 눈치채고 말았죠. 제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교활하고도 무서운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퇴근길, 며칠 전부터 등 뒤를 맴돌던 번호판을 가린 검은색 벤이 대놓고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인적 없는 골목에 접어들자 차가 제 등 뒤로 바짝 붙어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하마터면 무릎이 꺾여 주저앉을 뻔한 찰나 창문 너머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제 얼굴을 연속으로 찍어대기 시작했죠. 감히 내가 어딜 쥐새끼처럼 돌아다니느냐는 소리 없는 살벌한 경고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단칸방에 도착했지만 제 유일한 안식처마저 이미 처참하게 짓밟힌 뒤였어요. 현관문 손잡이는 날카로운 쇠꼬챙이 같은 것으로 심하게 긁혀 덜렁거렸고 그 위엔 돈에 미친 도둑, 당장 떠나라는 붉은색 경고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방 안은 누군가 분풀이하듯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발로 무참히 짓밟혀 산산조각이 난 낡은 휴대전화, 갈기갈기 찢어발긴 이불 조각들이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원한다면 당장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끔찍한 협박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 날 아침 동네에는 독을 품은 악성 헛소문이 쫙 퍼져버렸습니다. 식당 말아먹고 파양된 여자가 재벌 어머니 돈에 환장해서 몹쓸 수작을 부리고 다닌다. 태준 측이 뒤로 돈을 풀어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그 교활하고 끔찍한 프레임. 어제까지만 해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시장 상인들의 눈빛이 하루아침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를 벌레 보듯 혀를 차고 대놓고 소금을 확 뿌려대는 사람마저 있었죠. 억울함에 피눈물이 났지만 그 누구도 힘없고 가난한 청소부의 진실에는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지워진 듯 고립된 뼛속까지 시린 철저한 외로움이었어요. 방 안으로 돌아와 찢어진 이불을 끌어안고 공포에 짓눌려 주저앉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구석, 물이 새어 곰팡이가 피는 바람에 평소 다들 들추기 꺼려 하는 낡은 장판 밑으로 손을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들이 방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도 미처 건드리지 못한 단 하나의 진짜 증거. 붉은 얼룩이 번진 그 종이약 원본이 제 거친 손끝에 닿았습니다. 종이약을 꺼내 가슴에 꽉 품자 저를 처음 거두어 주셨던 어머니의 따뜻했던 옛 체온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저를 향해 아가 포기하지 마라 하고 등을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부서질 듯 떨리던 그 끔찍한 두려움이 일순간 시퍼렇게 나를 세운 도끼로 변했습니다. 부엌칼을 품고 무식하게 들이받는 건 저들이 쳐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하수나 하는 짓이었죠. 저 교활한 악마들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건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겹겹이 쌓아 올린 그 가짜 명성과 합법의 껍데기가 세상 사람들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었죠. 저는 목에 걸린 낡은 청소 용역 출입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깨진 거울 앞 파란 청소복을 입은 제 눈동자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 초라한 청소부 출입증 하나로 디데이의 화려한 호텔 컨트롤룸까지 흔적 없이 스며들어갈 완벽한 방법을 이미 떠올렸습니다. 대망의 디데이. 수많은 VIP와 기자들이 운집한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번쩍이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 오늘의 주인공인 유력 정치인 태준이 서 있었죠. 단상 위에 선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빛나고 완벽한 무대 뒤편, 서늘한 서비스 복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파란색 청소복을 입고 낡은 청소 카트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제 목에는 볼품없는 청소 용역 출입증 하나가 달랑거리고 있었죠. 우리 병원 청소 용역 업체가 오늘 이 호텔 행사의 쓰레기 수거까지 맡는다는 걸 전날 반장에게 미리 들어두었거든요.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매서운 눈초리로 무전기를 쥐고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긴장감에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절룩거리는 걸음으로 무거운 쓰레기 카트를 묵묵히 밀었습니다. 이 화려한 권력자들의 세상에서 냄새나는 쓰레기를 치우는 늙은 청소부는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제 카트에서 풍기는 쉰내에 코를 찡그리며 오히려 멀찍이 길을 비켜주었죠. 누구 하나 저 초라한 청소부의 구분 등 뒤에 자신들의 주인을 완벽하게 박살낼 폭로의 스위치가 숨겨져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교만하고도 무심한 시선들이 저에게는 가장 든든한 은폐막이 되어 주었어요. 저는 전날 머릿속에 수백 번 그려두었던 호텔의 폐기물 수거 동선을 따라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제 목표는 단 한 곳, 행사장 무대 뒤편에 숨겨진 메인 컨트롤룸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모든 영상과 음향을 조작하는 그 심장부 앞에는 덩치 큰 경호원 한 명이 굳건하게 문을 지키고 서 있었죠. 저는 복도 모퉁이 어둠 속에 카트를 세워두고 숨을 죽였습니다. 저녁 7시 정각. 행사의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무대 조명과 동선을 맞추기 위해 컨트롤룸 안에 있던 오퍼레이터가 카드키를 찍고
밖으로 나오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문 앞을 지키던 경호원 역시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시를 확인하려 잠시 고개를 돌려복도 반대편을 향했죠. 카드키가 찍히고 무거운 방음문이 천천히 닫히기 직전에 아주 찰나. 단 1분도 되지 않는 완벽한 사각지대. 저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그림자처럼 재빨리 컨트롤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철컥 하고 문이 닫히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 고요해졌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 불빛만이 서늘하게 번쩍이고 있었어요. 스피커를 통해서는 단상 위에서 쏟아내는 태준의 가증스러운 연설이 생생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지금 깊은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 제 모든 정치적 신념과 영광은 병상에 계신 늙은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장내를 가득 채우는 쏟아지는 박수갈채와 환호성. 어머니를 미치광이로 만들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묶어놓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저토록 눈물을 흘리는 악마.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이가 갈렸지만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메인 컴퓨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친 손으로 김 간호사가 목숨을 걸고 빼내준 그 검은색 USB를 꺼냈습니다. 모니터의 불빛이 제 파란 청소복 위로 서늘하게 쏟아졌어요. 딸깍. 메인 포트에 USB가 꽂히자 화면 한가운데 처방 변경 지시 박태준이라는 파일명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행사장 대형 스크린으로 화면을 전송하는 스위치 위로 화살표를 올렸습니다. 검지손가락에 꼭 힘을 주어 클릭만 하면 저 바깥의 가짜 세상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덜컥 등 뒤에서 굳게 닫혀있던 방음문의 무거운 손잡이가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소름이 쫙 돋으며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환한 복도 불빛이 제 발밑으로 길고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메인 화면 신호가 갑자기 왜 이래? 거기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오퍼레이터의 무전을 받은 태준의 수석 보좌관이 사나운 목소리로 소리치며 컨트롤룸 안으로 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거기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수석 보좌관의 사나운 고함이 컨트롤룸 안을 날카롭게 찢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검지손가락에 재온 삶의 무게를 실어 마우스를 꾹 눌렀습니다. 딸깍. 그 순간 거친 소나기가 제 목덜미를 잡아 차가운 바닥으로 거칠게 눌러버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바라본 모니터 위에는 이미 전송 완료라는 초록색 막대가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죠. 바깥 연회장에서는 감동을 쥐어짜던 배경음악이 기괴한 파열음과 함께 뚝 끊어졌습니다. 보좌관은 사색이 되어 저를 질질 끌고 행사장 무대 옆구리로 뛰쳐나갔습니다. 당장 제 무릎을 꿇리고 태준에게 사태를 수습하려 했겠죠. 하지만 저희가 무대 옆으로 나갔을 때 수백 명이 모인 거대한 연회장은 이미 찬물을 끼얹은 듯 섬뜩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이 터진 겁니다. 초대형 LED 스크린에는 태준의 눈물겨운 효도 영상 대신 서늘하고 명백한 공식 문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독한 향정신성 약물을 한계치까지 투여하라는 처방 변경 지시서,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박힌 법적 보호자 박태준의 서명이 수백 명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까발려졌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할 틈도 없이 거대한 두 번째 파도가 연회장을 덮쳤습니다. 그 끔찍한 진료 기록을 배경으로 붉은 얼룩이 번진 종이약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피커를 통해 김 간호사의 USB에 담겨 있던
서늘한 음성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죠. 보호자 동의서에 내 이름으로 서명할 테니 당장 처방 변경해. 출판 기념회 끝나면 외곽 요양원으로 조용히 옮겨. 거긴 보는 눈도 없으니 조용히 끝내기 좋겠지.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울려 퍼지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태준 본인의 끔찍한 목소리였습니다. 침묵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경악하며 숨을 들이켰고 숨 쉴 틈 없이 연속으로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상 위에서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던 태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무대 옆에서 보좌관에게 붙잡혀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사시나무 떨리듯 손가락을 뻗으며 마이크를 쥐고 억지로 상황을 덮으려 했습니다. 저 여자입니다. 재산에 눈이 멀어 파양된 여자가 앙심을 품고 교묘하게 가짜로 조작한 겁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핏대가 선 목으로 억지 프레임을 씌우며 무너진 가면을 어떻게든 다시 주워 붙이려 발버둥 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연회장 맨 뒤쪽에 육중한 참나무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김 간호사가 미는 휠체어 한 대가 수백 명의 군중을 홍해처럼 가르며 천천히 무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 회장님이었습니다. 태준은 휠체어를 보자마자 구사일생의 동아줄이라도 잡은 듯 눈을 번쩍이며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미친 여자가 어머니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그는 가증스러운 눈물을 짜내며 어머니의 앙상한 어깨를 부여잡으려 했죠. 하지만 초점 없이 허공을 보며 침을 흘리고 있어야 할 노인이 갑자기 태준의 손을 매섭게 탁 쳐냈습니다. 짝! 매서운 마찰음이 화려한 연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 양쪽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수년 동안 걷지 못한 얇은 두 다리가 바들바들 떨렸지만 기어이 바닥을 밀어내며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두 발로 우뚝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은 병든 노인이 아니라 과거 세상을 호령하던 철의 여인 그 자체였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가 진짜 미친 줄 알았더냐. 장내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압도하는 온전하고도 서리빨 같은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준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을 본 사람처럼 턱을 벌린 채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놈이 합법이라는 껍데기로 내 숨통을 끊으려 할 때 나는 내 손끝을 물어뜯으며 이 끔찍한 날을 기다렸다. 완벽한 마지막 일격. 피해자 본인의 생생하고 명백한 증언 앞에서 태준이 세워둔 거짓 프레임은 가루조차 남지 않고 박살이 났습니다. 정확히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연회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더니 행사장 보안팀과 공조에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과 형사들이 무대 앞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태준 씨 존속 학대 및 불법 감금, 약물 오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 그 가장 화려한 무대 한가운데서 권력의 꼭대기에 있던 남자의 두 손목에 차갑고 묵직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입도 뻥긋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얼굴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완벽하고도 처참한 몰락이었죠. 무대 한편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저와 단상 아래 우뚝 선 어머니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저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서로를 향해 가장 뜨겁고 먹먹한 눈물을 조용히 흘려보냈습니다. 그날 숨통을 조이던 끔찍한 감옥의 문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태준의 뒷모습. 그가 평생을 바쳐 겹겹이 쌓아 올린 가짜 세상은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태준이 끌려나간 후 지옥의 굴레에서 해방된 강 회장님은 제 굽은 등을 힘껏 끌어안으셨습니다.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제 거친 손을 당신의 얼굴에 비비셨죠. 미안하다, 정수가. 내 죄가 크다. 내가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과거 저를 밀어냈던 모진 세월을 뉘우치며 쏟아내는 사죄였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사람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진실들이 낱낱이 밝혀졌고 그 인간은 중대 범죄 혐의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가 짧게 흘러나왔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숨통을 조이던 탐욕의 당연하고도 비참한 결과였죠.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저희는 아주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독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던 병동이 아니라 구수한 찌개 냄새가 풍기는 동네의 허름한 백반집. 어머니와 저는 작은 나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를 떠서 서로의 밥그릇에 옮겨 담아주며 소박하지만 든든한 웃음을 나눕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에 두툼한 계란말이를 얹어 제 밥 위에 조용히 올려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딸. 그 투박한 말 한마디에 58배 늙은 딸은 코끝이 찡해져 말없이 찌개 국물만 들이켰습니다. 계산을 하려 낡은 지갑을 열 때면 저는 지갑 가장 깊은 곳에 둔 것을 조심스럽게 만져봅니다. 바로 그 붉은 얼룩이 번졌던 종이약입니다. 다리미로 반듯하게 펴서 코팅까지 해두었지만 그날의 처절했던 접힌 선만큼은 여전히 흉터처럼 깊게 남아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생지옥 같은 시간을 함께 건너온 이 종이약이야말로 우리 두 사람의 진짜 가족 증명서였습니다. 배신은 씻을 수 없는 흉터가 되었지만 그 처참한 밑바닥에서 피어난 진실한 연민은 결국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들었습니다. 식당 문 밖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립니다. 제 손을 꽉 쥔 어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온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비로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선생님의 고단한 나날에 잔잔한 평안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